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64세가 됐고 35년간 경찰에서 강력반 형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아버지를 대상으로 벌어진 끔찍한 사기 사건과 그 범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7세에 치매 걸린 아버지 통장에서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빼먹은 요양보호사와 그 일당들을 어떻게 노가다 판 신세로 만들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죠. 제 아버지 박만수 어르신은 올해 87세시고 3년 전부터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2억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 아버지를 선진요양원이라는 곳에 모셨는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은행에 들렀는데 창구 직원이 제게 건넨 통장 정리 내역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어떤 달은 600만 원까지 빠져나간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기 사건을 봐왔지만 내 가족이 당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행 의자에 주저앉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계산해봤더니 3년간 총 1억 8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35년 전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했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어떻게 매달 5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지, 요양원비가 250만 원인데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쓴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 없이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이런 큰 일을 놓쳤구나 싶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형사 시절 쌓아둔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죠. 박만수 할아버지 사기 사건 수사 일지 10월 29일 시작.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 앉아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석 요양보호사 이미숙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BMW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명품 가방에 번쩍이는 액세서리들, 요양보호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등이 많이 굽으셨는데 뒷모습만 봐도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는데 눈가에 기쁨보다는 어떤 걱정이 더 짙게 어려 있었어요. 철수야, 왔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니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차갑더군요. 아버지, 요즘 돈 쓸 일이 많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미숙이가 그러는데 내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바로 이미숙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나요? 그게 미숙이가 철수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아버지 말씀이 점점 작아지면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치매라고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신 거였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이미숙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어머, 철수 씨 오셨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말은 반갑다고 하는데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어깨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 씨, 저희 아버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건 아버님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냥 심부름만. 심부름이요? 네, 아버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서 찾아다 드리고 그런 거죠. 말끝이 점점 흐려지면서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35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 여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이 나간 후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돈 달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치매에 걸리셨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써오던 수첩에 용의자들의 이름을 적고 각자의 역할과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미숙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이미숙은 항상 7시 30분에 도착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고 사무국장 김병우는 9시에 와서 5시에 나갔어요. 화요일에는 이미숙이 다른 어르신과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302호에 계신 김할머니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김할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따님이 전화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숙의 말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잠깐만요. 저는 302호 방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정말 그런 말씀하셨나요? 확인해 보시죠. 이미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철수 씨가 왜 여기를? 할머니, 따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김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통화 내용이 스피커폰으로 나왔는데 따님은 돈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미숙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미숙 씨,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합시다. 복도로 나온 이미숙에게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3년 동안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범이고 분명히 공범들이 더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후배 형사인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형사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동현이는 주저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의리였죠. 이틀 후 동현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숙에게는 10년 전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었고 김병호 사무국장은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최영희 간호사는 도박빚이 5천만 원, 정태식 원장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렇지. 4명이 역할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저지른 거야. 이제 각자의 약점과 생활 패턴을 파악할 차례였어요. 일주일 동안 미행을 했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삼성동의 불법 도박장에 갔고 최영희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20대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태식 원장은 주말마다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목요일 밤 11시 김병호가 술에 취해 단골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야, 너희는 몰라. 치매 걸린 늙은이들 상대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니까. 제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뭘 해도 기억 못하니까 완전 꿀이지. 가족들도 바빠서 확인도 안 하고.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는 김병호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이었거든요. 금요일에는 이미숙의 일과를 추적했어요. 퇴근 후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매하더군요. 요양보호사 월급이 23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풀렸어요. 그 주말 저는 변호사 친구 이성호를 만났습니다. 철수야, 이 정도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고. 걱정 마. 증거는 내가 다 준비할 거야.
그런데 너 혼자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상대방들이 눈치채면 35년간 강력반에서 일한 게 헛되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법적 절차만 준비해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2단계 작전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만난 분은 305 박할아버지의 아들 박상철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평일에는 바빠서 주말에만 면회를 오는 분이었어요. 상철 씨 혹시 아버님 통장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장요? 요양원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왜 그러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일인데. 박상철 씨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 왔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8개월간 총 3천만 원이 의심스러운 용도로 출금돼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이런 돈을 쓸 리가 없는데. 상철 씨, 저희끼리만 조용히 모임을 가져봅시다.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밀 모임이 결성됐어요. 총 5가족이 모였는데 모든 가족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합산해 보니 총 5억 원이 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각자 집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 오세요. 그리고 절대 요양원 직원들에게는 이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셔야 해요. 제가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미숙이 새로운 어르신에게 접근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307호에 새로 입원하신 최할머니였는데 가족들이 아직 요양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미숙이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죠. 할머니 아드님이 전화하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맡겨주시면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최할머니께서 그런가? 하시며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시려는 순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정말 아드님이 그런 말씀 하셨나요? 이미숙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철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제가 최할머니께 휴대폰을 드렸더니 아드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 저 돈 달라는 말 안 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이미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거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다른 분과 헷갈렸나. 미숙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저는 정말 3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빼먹고도 모르쇠로 일관할 건가요? 이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건복지부와 구청에 동시에 신고서를 접수했어요. 익명으로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갑작스런 감사가 들어왔어요. 보건복지부와 구청 합동감사팀이 오전 9시에 불시에 나타난 거죠.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소에 여유롭던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계 서류와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감사관의 말에 김병호 사무국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태식 원장은 급하게 이미숙을 불러서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일주일 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뒀거든요. 후배 형사 김동현의 도움으로 밤에 몰래 들어가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요양원 로비에 앉아서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초조해하고 있었지만 특히 이미숙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감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통화 내용으로 보아 남편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는 3일간 진행됐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요양원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김병호가 술에 취한 채로 출근했고 셋째 날에는 채영이가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주 금요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태식 원장이 직원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감사로 인해 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투명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장의 말은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얼굴 표정은 어두웠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이미숙과 김병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병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예상대로 단골 술집이었어요. 이런 젠장. 이미숙 그 여자 때문에 일이 커진 거야. 술에 취한 김병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신고했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감사가 들어와? 그의 말을 들으니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자의 일상에 파고들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심리전 기법들을 동원한 거죠. 먼저 이미숙의 딸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등록금만 해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방과 후에 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니? 엄마는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세요. 왜요? 순진한 딸의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가 어르신들 돈을 훔치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봐. 할아버지들 통장에서 돈을 얼마나 빼냈는지. 다음 날 이미숙이 요양원에 나왔을 때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말했어요. 미숙 씨, 딸과 좋은 대화 나누셨나요? 그 순간 이미숙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죠.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딸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학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요? 가족이요? 미숙 씨가 먼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 아닌가요? 그때 복도 끝에서 김병호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숙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김병호가 이미숙을 사무실로 끌고 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너무 대놓고 해서 들통난 거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똑같이 했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 내부 분열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다음 타겟은 채영이였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20대 남자친구와 매주 강남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남자친구에게 접근했습니다. 실례지만 채영이 씨와 어떤 사이신가요? 저희는 연인 사이인데 왜 그러세요? 혹시 영희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 씨는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증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채영이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사진까지 있었죠. 이럴 수가. 젊은 남자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 됐습니다. 저는 영희 누나가 독신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영희 씨는 지금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곧 경찰 조사를 받을 거예요. 다음 날 채영이가 요양원에 나왔을 때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왔고 평소 깔끔했던 옷차림도 엉성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미숙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둘 다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다 틀렸어. 절망적인 대화가 식당까지 들렸습니다. 그 주말에는 정태식 원장을 겨냥했어요. 그가 주말마다 가는 불법 건축물에서의 사적 모임을 신고한 거죠. 토요일 오후 3시 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그 건물에 나타났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정태식은 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저인데요. 무허가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식이 요양원으로 급하게 돌아와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 요양원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김병호를 압박했습니다. 그가 매주 수요일에 가는 불법 도박장에 미리 가서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요양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사기 사건 관련자입니다. 수요일 저녁 김병호가 도박장에 나타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어요. 불법 도박장 단속에 걸린 거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병호입니다. 직업은? 요양원 사무국장인데. 이게 무슨?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김병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다음날 요양원에 나온 김병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가 나를 신고한 거야?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심리적 압박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조카 박지훈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지훈이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 준 거예요. 삼촌,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예요. 패턴이 너무 뚜렷해요. 지훈이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2명의 어르신들로부터 총 15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일정 금액씩 출금되고 있어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훈아, 이 자료 정말 고마워. 이거면 법정에서 절대 변명할 수 없을 거야. 그 주말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완벽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35년간 수사보고서를 써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드디어 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 선배님, 이 정도 자료면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렇게 해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고발 접수와 동시에 언론사에도 자료를 제공했어요. 기자 친구 이준호를 통해서 말이죠. 철수야, 이거 정말 대형 사건이네. 당장 기사 쓸게. 준호야, 단순히 센세이셔널하게 다루지 말고 사회 문제로 접근해줘. 이런 일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화요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대서특필됐어요. 요양원 직원들의 조직적 횡령, 피해 규모 15억 원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요양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다른 가족들까지 문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식 원장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악의적인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력반 수사관들이 요양원에 나타나자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태식 원장님, 수사 협조를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정태식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 35년 전 처음 범인을 체포했을 때의 그 쾌감이 되살아났어요. 이어서 김병호도 회계 서류 조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최영희는 의료보험 허위 청구 혐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숙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이미숙 씨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했는데 왜 저만. 끝까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명이 모두 연행된 후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요. 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 오랫동안 무거웠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철수야, 고생 많았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르고 당했을 뻔했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당연히 지켜야죠.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어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4명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모습이라 그런지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지불하러 은행에 갔다가 통장 정리를 해보니 이상한 출금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3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봤지만 내 가족이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치매 걸린 노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미숙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전직 형사로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닙니까? 부풀렸다고요? 1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게 부풀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정말 횡령인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변호사님, 저기 피고인석에 앉은 이미숙 씨가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정에 준비해간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치매 걸린 늙은이들은 뭘 해도 기억 못하니까 완전 꿀이지. 이미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횡령이 아니라면 뭡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김병호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미숙 씨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야, 너희는 몰라. 치매 걸린 늙은이들 상대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니까. 김병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채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가난했지만 남의 돈 한 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정태식은 마지막까지 조직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의미 있는 재판은 없었어요. 1심 선고 공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피고인 이미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피고인 김병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채영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태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말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철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도 다 젊었을 때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어요. 피해금 환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4명의 전 재산이 압류돼서 피해자들에게 분배됐어요. 아버지도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철수야,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평생 모신 돈이에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써보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감시단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전국의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박철수 위원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미국에 있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귀국했어요. 아버지, 뉴스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년 후 선진요양원은 폐쇄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요양원이 들어섰습니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새로운 요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철수야, 여기는 정말 좋구나. 직원들이 모두 친절해. 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노인복지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신고되면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철수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전화를 받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년퇴직 후에 겪은 이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회가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